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입니다. 날씨가 좋은 5월 일요일에 주말 시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대답을 해드리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또 건강검진 하실 때 보통 질문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매우 대답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 들은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만 추려서 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실, 특히 진료 보실 때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3분 진료도 거의 힘들 정도로 거의 1 분에서 5분 사이에 진료가 다 마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시는 것들, 궁금한 것들을 다 못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우선 저는 진료실에서 보험 진료,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진료를 보고 건강검진을 하시는 경우에 검진 항목들, 원하시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듣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처음에 준비하면서 봤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또 이전에 유튜브 할 때도 많이들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저는 오늘만 혈압이 높은데 "이게 고혈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평소에는 혈압이 괜찮고 집에서도 제가 자주 재보고 동사무소나 헬스장에서도 한 번씩 재보고 가족들 병원 진료 보러 갈 때도 같이 한 번씩 재보는데 항상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유난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 고혈압인가요? 혈압약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우선 고혈압의 정의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혈압은 저희가 높을 때 140, 높은 혈압이 140 혹은 낮은 혈압이 90 이상일 때 저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정상 혈압은 높은 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아래 낮은 혈압이 80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하고 그 고혈압과 정상 혈압 사이 단계는 고혈압 전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혈압 중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배기고혈압과 가명고혈압이 있습니다. 배기고혈압은 저희가 인제 진료실만 오시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정의는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고 가정혈압 혹은 주간 활동 혈압이 135에 85 미만인 경우, 즉 진료실에 오거나 병원에 왔을 때만 혈압이 높으신 경우를 배기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활동 혈압 모니터링을 시행한 환자 중 배기고혈압은 약 14.9%이고 진료실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배기고혈압은 약 1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명고혈압이란 것도 있는데요. 가명고혈압은 진료실 혈압은 정상, 즉 140에 90 이하인데 가정혈압 혹은 주간 활동 혈압은 고혈압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활동 혈압 모니터링, 즉 일상생활 중에 혈압을 모니터링했을 때 그 환자 중에 약 17%, 17.6%가 가명고혈압으로 확인이 되고 고혈압 약물 치료 중인 환자의 약 13.8%, 진료실 혈압이 조절되는 환자의 35.1%가 감염 효과에 의해 오인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고혈압은 주로 여성, 비만도가 낮은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가명고혈압은 고혈압 약의 사용 개수와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가명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배기고혈압은 병원에 오셔서 쟀을 때 높고 일상생활 중 괜찮으신 경우 우선 혈압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혈압을 진단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의 진단, 치료 예후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그림 저희가 첨부해 놓은 것을 보시면 고혈압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 년마다 진료실에서 혈압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4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1 년마다 진료실 혈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일 때 진료실 밖 혈압을 측정해서 가정 혈압
혹은 활동 혈압을 측정하거나 진료실 혈압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고혈압을 진단하도록 합니다. 즉, 한 번만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고혈압으로 진단하지 않고 여러 번 혈압이 높은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심전도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전해질도 포함되고 그리고 콩팥 기능 보는 검사나 요산 수치 등도 검사를 하게 되고 혈당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폐 엑스레이 등을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권장 사항으로 심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들을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고 병력을 듣고 신체 검사, 기본 검사를 통해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거나 가명 고혈압이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가정 혈압, 즉 집에서 혈압을 재거나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측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도 혈압이 높은 경우는 심뇌혈관 위험도를 평가해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 생활요법 혹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심혈관 위험도와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전 단계와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에 따라서 다른데 동반인자가 있는 것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위험인자는 연령, 남성의 경우는 45세, 여성은 55세 이상, 그리고 조기 심뇌혈관 질환의 가족력, 흡연, 비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 등이 있겠고 그 외에 무증상, 장기 손상은 뇌나 망막, 특히 눈 검사의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1-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안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망막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 혈압입니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모두 보시면 높은 혈압이 140 모두 다 아래로 제시되어 있고 이완기 혈압도 모두 90 이하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나 고위험도 고혈압인 경우는 혈압을 조금 더 130에 80 이하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 합병증 동반된 것도 알부민류나 당뇨 동반된 경우에는 130에 80 이하로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진료실에 오셔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라서 혈압을 꼭 140에 90 이하로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혈압은 높은 혈압이 140, 낮은 혈압 90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을 꼭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소금 섭취 제한,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식사 조절, 그리고 금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금 섭취 제한으로는 소금 섭취 제한을 하는 경우 높은 혈압은 5 정도, 낮은 혈압은 2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 권장량이 소금 6g 이하입니다. 하지만 소금의 권장 섭취량이 한 티스푼, 즉 하루에 6g 이하인데 비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0g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마른 안주 등에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을 빼는 경우 높은 혈압은 1 정도, 그리고 낮은 혈압은 0.9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5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여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4kg에서 5kg 정도 감량을 시도해보고 이후 필요에 따라서 5kg 정도를 추가로 감량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체질량 지수 25 전후의 체중이 저체중 혹은 과체중에 비해 가장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권장 체질량 지수는 25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매우 마른 체형이나 정상 체형을 권고하기보다는 혈압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권장 체질량 지수 25 정도를 맞추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주입니다. 술을 줄이시는 경우 높은 혈압은 약 4 정도, 그리고 낮은 혈압은 약 2.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알코올량 기준 하루 20에서 30g 미만, 여성은
하루 10에서 20g 미만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체중이 낮은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양의 절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30g의 에탄올은 맥주 1병, 그리고 와인 1잔, 정종 1잔, 위스키 2샷, 그리고 소주는 2~3잔 정도가 알코올이 30g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높은 혈압은 약 4.9, 그리고 낮은 혈압은 약 3.7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우선적으로 권고드리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속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등이 있고, 이외에도 근력 운동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대사적 요인을 호전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조절입니다. 식사를 조절하시게 된 경우 높은 혈압은 11 정도, 낮은 혈압은 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혈압이 낮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유지하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없어진 것보다는 과일, 채소, 섬유질의 섭취 증가와 포화지방산 섭취의 감소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만 늘린 군에서는 혈압이 높은 혈압은 3 정도, 낮은 혈압은 1 정도 감소한 데 반면에, 지방의 섭취까지 줄인 군에서는 높은 혈압은 6, 낮은 혈압은 3 정도 감소하였고, 대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혈압이 높은 혈압은 11, 낮은 혈압은 6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여서 고혈압을 진단하기 때문에 한 번만 높은 경우는 고혈압으로 진단하지 않고, 고혈압이 진단된다면 이후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혈압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은 꼭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혈압약은 꼭 아침에 먹으라고 하던데 자꾸 까먹게 되어서 약을 잘 안 먹게 됩니다. 라고 많이들 오십니다. 특히 혈압약을 이제 처방을 드리고 오셔서 이제 오실 때마다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지 혈압을 재는데, 높게 나오신 분들께 항상 여쭤보면 자꾸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자꾸 까먹고 안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어야 하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혈압약 복용은 아침이나 취침 전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캐나다 5개 주에서 지역사회 고혈압 환자 3,3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 중 1,677명은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그리고 1,680명은 아침에 복용하도록 권고하였고, 두 군 모두 약 4.6년 동안 추적을 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변수는 전체 사망, 뇌졸중, 신부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 발생까지의 시간으로 설정됐고, 이외에도 낙상, 골절, 인지저하, 녹내장 등 저혈압 또는 허혈 관련 부작용 발생 여부도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주요 심혈관 사건 또는 전체 사망으로 이어지는 복합 평가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개별 심혈관 사건 항목들, 전체 입원 및 응급실 방문 건수,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도 두 군은 통계적으로 유사하였고, 특히 낙상이나 골절, 새롭게 진단된 녹내장, 18개월 추적 관찰 동안의 인지기능 저하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상에서는 항고혈압 약물 투여 시간은 혈압 강화 약물의 위험과 이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용 시간은 환자의 선호에 따라 안내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은 꼭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시각에 매일매일 일정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로 아침에 드시던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느라 오늘 까먹었다." 그러면 "제가 혈압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점심이나 저녁에 기억이 났으면 그때라도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 만일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약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내가 어제 안 먹었네.' 라고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면 두 알을 드시는 게 아니라 어제는 못 드신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오늘부터 다시 한 알씩 하루에 한 번씩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지혈증약 몸에 안 좋다던데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약을 안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먹고 싶어요. 혹은 약을 더 늦게 먹고 싶어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던가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들이 고지혈증 약 먹으면 당뇨가 생긴대요. 혹은 당뇨가 나빠진대요. 라고 하시고, 간이 나빠지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고 치매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사실 저는 처방을 드릴 때 이 면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설명을 드려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다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먼저 진단부터 보시면 분류 기준으로는 총 콜레스테롤이 약 200 이하가 정상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160 이하가 정상이고, 중성지방의 경우는 150 이하가 정상,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이나 주황색부터 저희가 경계 범위로 보고 있고, 고지혈증은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랑 다르게 개인별로 진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같은 수치라도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을 드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조금 따지게 되는데, 연령, 남성의 경우는 45 세, 여성은 55세 이상,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흡연, 그리고 저 HDL 콜레스테롤, 즉 HDL이 낮은 경우, 이렇게 5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55 이하, 그리고 죽상경화성 허혈 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이 있는 경우는 70 이하, 당뇨가 있는 경우는 100 이하, 그리고 중등도 위험군, 주요 심혈관 위험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30 이하로 조절하도록 하고,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160 이하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즉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똑같이 100이 나온 경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는 약을 드시거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금 더 낮추는 것을 권유드리고, 당뇨가 없고 아무것도 약 드시는 게 없는 경우에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인 경우에는 경과를 보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똑같은 수치라도 개인마다 저희가 약을 드시도록 권고드리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고지혈증은 조금 더 헷갈리고 일반인 분들께는 조금 더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와 LDL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른 치료 기준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 시작이 55부터, 그리고 죽상경화성 허혈 뇌졸중 및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70부터, 그리고 당뇨병은 100부터, 중등도 위험군, 즉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30부터, 저위험군,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160부터 저희가 투약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뇌혈관 위험도 평가를 하고 고지혈증이 진단이 되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투여를 하게 되고, 목표 LDL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LDL에 도달이 한 경우에는 같은 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지만 LDL 수치에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틴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진단이 되면 식이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적정 수준으로 섭취를 하도록 하고, 총 당류는 1일 섭취 에너지의 10%에서 20% 이내로 섭취합니다. 식이섬유는 1일 25g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1일 섭취 에너지의 30% 이내 섭취하고, 포화지방산은 1일 섭취 에너지의 7% 이내, 그리고 포화지방산을 단일 또는 다가 포화지방산 섭취로 대체하고, 트랜스지방은 최대한 적게 섭취하도록 하며,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적게 하도록 합니다. 즉,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통곡물 및 잡곡류, 콩류, 채소류, 생선류가 풍부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곡류에 보면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고 맵기 3분의 2에서 1회 분량을 섭취하도록 하며, 채소류는 다양한 채소를 맵기 2.5에서 3회 분량 섭취하도록 하며, 어육류는 생선, 살코기, 달걀, 두부를 섭취하고, 등푸른 생선은 주 2회에서 3회 섭취하고 맵기 1, 2회 분량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과일류는 생과일로 섭취하도록 권장하며 하루 1, 2회 분량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처방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주 5일 이상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은 주 2, 3일, 그리고 유연성, 즉 스트레칭은 주 2, 3일 이상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그런 몸에 안 좋다는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선은 2024년에 보도된 기사이고,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가요? 라는 기사입니다. 우선 이상지질 혈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섬유화가 진행되고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세포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는데 이를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합쳐서 죽상동맥경화라고도 하는데, 죽상동맥경화로 진행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 중에서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간도 나빠지며 혈당도 오른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복용 시 혈당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콜레스테롤을 적극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받았지만 고지혈증 약 복용 시기를 늦추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으면 즉시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을 시작할수록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좋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최초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지난 후부터 스타틴을 복용한 경우에는 진단받고 6개월 이내에 복용한 경우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4%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지혈증,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진단이 되면 동맥경화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통 진료실에서 이게 완전히 맞는 설명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혈관 안에 삼겹살 기름 같은 게 떠다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혈관벽에 기름때 끼는 걸 동맥경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경동맥 플라크나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이 된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셔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복용을 한 경우에는 그만큼 동맥경화 진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처음 진단이 되면 저희가 처음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생활습관 교정하고 3개월 정도 뒤에 피검사를 한 번 더 해서 혈액검사상에서도 계속 고지혈증이 확인이 되시는 경우는 빨리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한 분들에 비해서 심뇌혈관 위험이 약 7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간 지속 복용자에 비해 약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으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약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은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지만, 간혹 가다가 중단하시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도록 하고, 혹여나 고지혈증 약을 줄이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3개월 뒤에 혈액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지 않다면 다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드셨다가 중단하신 경우에는 3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마다 혈액 검사를 하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오른다면 바로 약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소문 사실일까요? 최근에 저도 환자분께 듣고 이제 찾아보게 된 기사인데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치매 생긴다고 해서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스타틴 계열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돌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 SNS, 건강정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미국 FDA의 약물 포장지에 단기 인지 장애 사례가 보도됐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면서 덮어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근거는 오히려 부족하고 스타틴과 치매 위험 증가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1월에 연구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스타틴 치료제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모두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도 아직은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고지혈증 약 안 먹고 버티는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스타틴이 체중 증가, 메스꺼움, 피로 등 포장지에 적힌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말처럼 스타틴은 드물게 근육통,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팀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가장 흔한 근육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약 4분의 1의 환자가 이러한 근육 증상을 경험했지만 위약 그룹, 즉 스타틴이 아닌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도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고 스타틴 복용 시 근육 증상 과잉 위험은 약 1%에 불과했고 이는 주로 치료 첫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스타틴이 근육병이라는 심각한 근육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스타틴 치료를 받은 사람 1만 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보면 혈당을 약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미 혈당이 높은 환자에게서만 당뇨병 진단이 내려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수면장애, 발기부전 등을 스타틴 제품 라벨에 기재된 부작용을 평가했지만 거의 모든 잠재적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확립된 주요 위험 요소는 근육 증상은 소수에게만 나타나고 보통 초기에 발생합니다. 진단 임계치에 근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뇨병 위험이 소폭 증가하는 것, 그리고 실제 간 질환으로 거의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간 효소 상승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절대 위험은 적고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잠재적 피해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부작용은 스타틴을 복용하고 초기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이득이 훨씬 더 많은 약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검진할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초음파, CT, MRI 도대체 뭐가 좋은 검사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친구가 CT를 꼭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CT를 꼭 찍고 싶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폐 검사는 CT는 위험하다던데 초음파로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MRI는 너무 비싸서 다른 검사로 하고 싶은데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없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음파와 CT, MRI를 조금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에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시킨 것입니다. 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기 때문에 장기의 구조뿐 아니라 운동까지도 관찰이 가능하고 혈관 내부의 혈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기계로 옆에 침대에 보통은 누워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영상학과 선생님이 보통은 직접 보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장점으로는 비침습적인 검사이고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은 주로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누르는 경우, 그 누르는 정도의 통증이시고, 그리고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CT나 MRI 등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고,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을 쓰지 않아 무해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반복 검사에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연부 조직의 영상을 깨끗이 볼 수 있고, 특히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검사에서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실시간 영상을 보기 때문에 초음파는 조직 검사 등의 시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험성으로는 현재 밝혀져 있는 것은 없고, 한계로는 공기가 차 있는 위장관 등은 검사하기가 힘들고, 또한 몸 안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장기는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가 지방층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뼈도 초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뼛속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들은 엑스레이나 MRI가 초음파보다 좀 더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CT와 MRI, 엑스레이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첨부되어 있던 사진인데요.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 사진. 보통 건강검진 하실 때 폐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팔을 뒤로 하고 찍게 되는 경우가 많고, CT는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서 찍으시고, MRI도 통에 들어가는데 다른 점은 CT보다 MRI가 통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단순 방사선 촬영,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MRI는 자기공명 영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검사 시간이 짧고 골절 등의 진단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단순한 검사입니다. 인체에 방사선을 투과해 나타나는 음영의 차이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검사 시에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금속 물질이 달려있는 장신구 등은 빼고 촬영을 진행합니다. CT는 X선을 이용해 몸의 가로 단면을 촬영하는 진단 검사 기기입니다. 주로 폐나 간, 위, 뼈 등의 종양 또는 외상 질환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고, 특히 흉부와 복부 장기 검사에 용이해 내과 질환의 진단과 종양 발견에 많이 쓰이고, 뇌 검사 시에는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검사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CT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 이전에 사용 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MRI입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진단 검사 기기입니다.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계가 상대적으로 길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MRI는 연부 조직, 근육, 힘줄, 인대, 신경 조직 등의 진단에 용이하고, 하지만 MRI는 CT보다 촬영 시간이 약 30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환자가 위급한 경우에는 촬영이 어려울 수 있고,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성을 띌 수 있는 금속이나 심박동기 같은 기계를 착용한 경우에는 촬영이 제한됩니다. CT와 MRI를 비교하면 CT는 주로 가로 단면 사진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 MRI는 가로, 세로, 정면 단면을 모두 얻고, 검사는 골절이나 흉부, 복부 질환은 CT, MRI는 근육이나 인대, 신경 등은 MRI를 통해 보고, 검사 방법은 CT는 X선을 투과해서 하는 것이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CT가 필요한 경우에 MRI로 대체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CT는 약 10분에서 15분, MRI는 약 30분에서 50분이고, 특징으로는 CT는 미세 병변 및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기가 용이하고, MRI는 방사선 피해가 없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기사의 내용보다는 기사에 있는 이 사진을 제가 이용하려고 조금 첨부하였는데요. 전신에 있는 장기들을 봤을 때 어느 장기에는 어떤 검사가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머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검사는 뇌 CT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뇌 CT의 검사에서 조영제 사용이 없이는 뇌의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있는지, 뇌 종양, 즉 혹이 있는지 등을 볼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뇌 혈관까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 MRA라고 해서 뇌혈관을 보는 MRI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 동맥류, 즉 꽈리 같이 튀어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뇌동맥에 협착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뇌 MRI는 뇌 단면을 보는, 즉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뇌 호두 모양의 뇌를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런 경우에도 뇌 종양이나 뇌 위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 검사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흡연하는 위험군의 경우 권고드리고 있고, 평소 숨이 차거나 기억력, 사고력이 떨어질 때, 혹은 뇌졸중,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순환기 질환이 있을 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목 쪽은 갑상선과 경동맥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 질환, 즉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옆에 목 양쪽 옆으로는 이렇게 경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저는 주로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혈관은 초음파를 통해 볼 수 있고, 경동맥 협착이 있는지, 즉 좁아져 있는지, 플라크라고 하는 기름때가 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검사는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자가 있을 때 보통 권고를 드리고, 경동맥의 경우에는 앞에 뇌졸중 검사와 유사하게 심뇌혈관 가족력이 있다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슴 부분인데, 이 안쪽에 있는 장기는 폐와 심장입니다. 폐의 경우에는 저설량 PET-CT를 통해서 폐암, 폐결절, 폐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심장의 경우에는 심전도를 가장 많이들 검사를 원하시는데, 사실 심전도의 경우에는 심전도를 찍는 몇 분 사이에 증상이 없으시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심장 초음파, 혹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위험성을 원하시면 검진을 하실 때는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폐암 검사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흡연자이거나 이전에 흡연을 하셨던 분의 경우에 권고드리고, 그 외에도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암 검사, 즉 PET-CT를 한 번씩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검사는 45세 이상 흡연자이거나 이전에 흡연을 하신 경우, 또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질환 증상 및 가족력이 있을 때 검사를 해보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유방 검사도 있는데요. 유방은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유방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촬영이 너무 아파서 또는 불편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가지 검사가 보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방검사는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 때 보통 권고드리나, 최근에서는 젊은 나이, 제가 봤던 가장 젊은 유방암 환자분은 20대 중반이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최근에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부입니다. 위는 당연히 위내시경이 가장 잘 보이고, 위내시경은 소화기계 질환, 즉 식도나 위쪽에 염증이 있는지 위염, 식도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소화기 궤양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이나 담낭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 알 수 있고, 췌장의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이 약간 복부에서 깊숙한 뒤쪽에 약간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췌장 쪽 검사를 정확히 원하신다면 복부 조형 CT나 복부 MRI를 검사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소화기계 검사는 육류나 술을 좋아하고 비만인 경우, 혹은 간염 과거력 혹은 간염 보균자일 때 권고드리고 있고, 알코올성 간질환 및 지방간이 걱정될 때 권유드리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에서는 꼭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그 외에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하셨다면 한 번 정도 검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대장의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으로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장과 방광은 하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방광에 암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에 저희 쪽에서 검진하시면서 부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부신은 보통 이렇게 신장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조그맣게 있는 장기라서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혹시 검사를 원하신다면 조영제를 넣는 부신 CT도 필요하실 거예요. 복부 CT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 검사의 경우는 자궁 난소는 골반 초음파로 난소암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검사나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립선은 전립선 초음파로 전립선 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검사는 가족 중에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증 등의 환자가 있을 때 권고드리고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하신 경우에도 권고를 드리고 있고 남성은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 가족 중 전립선 환자가 있거나 4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한 번씩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척추뼈, 또 골다공증 검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척추는 주로 MRI를 통해서 디스크나 협착을 검사하실 수 있고 골다공증 검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척추 검사는 디스크가 걱정이 되거나 엉덩이에서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때 권고드리고 그 외에도 척추가 휘거나 삐뚤어진 것 같아 걱정되실 때 검사를 원하시면 시행이 가능하며 골다공증 검사는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폐경기 전후 여성의 경우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다른 중앙일보에 있었던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뇌의 경우에는 CT 혹은 MRI로 검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식도의 경우에는 위내시경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갑상선은 초음파 를 통해 검사하시는 것이 좋고 경동맥의 경우에는 초음파로 하고 최근에는 경동맥 MRI, 경동맥 혈관을 보는 MRI, 즉 MRA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MRI 혹은 초음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폐는 CT를 찍으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고 유방은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심장은 부정맥이나 여러 가지 보고 싶으실 때는 심장 초음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싶으실 때는 관상동맥 석회 CT를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위의 경우에는 위내시경 그리고 십이지장도 위내시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간이 여기가 아니라 아마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은 초음파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CT나 MRI를 활용할 수 있고 담낭은 담낭 자체가 매우 작은 장기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췌장의 경우는 뒤쪽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CT 혹은 MRI로 보는 것이 정확하시고 신장은 초음파로 검사가 가능하고 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를 활용하실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신장 위에 모자처럼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보시고 싶으실 때는 CT나 MRI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복부 쪽에 대장은 대장 내시경을 권고드리고 자궁과 난소는 초음파, 특히 골반 초음파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보시는 초음파를 권고드리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시에는 CT나 MRI를 권고드리고 전립선은 전립선 초음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얼트루 9366님입니다. 40대 들어서부터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데 검사하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나 갱년기 초기 같은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피곤하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만성 피로는 저희가 몇 수개월간 호전되지 않는 피로, 즉 잠을 충분히 자거나 하더라도 피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피로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검진하실 때나 진료실 오셔서도 피곤하시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곤한 경우에 저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검사는 갑상선이나 당뇨 검사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뭐 체중을 같이 체중의 변화가 있으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도 함께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신 경우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해서 비타민 D 검사 등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데 피로감을 계속 호소하시는 경우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갱년기의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갱년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는 이제 필요한 치료를, 갱년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제나 아니면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김갱희 님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무엇인가요? 네. 그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저에게 건강검진 하시고 이제 상담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2년 전 검진을 하셨는데 결과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2년 뒤에 똑같은 검사를 또 하러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우선은 나라에서 하는 공단 검진의 경우에는 결과지를 받으시면 제일 앞장에 진료를 보시라고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제 최근에는 뭐 폐기능 검사 같은 경우도 이상 소견이 나가고 있고, 뭐 혈압 확진 대상입니다. 뭐 고지혈증 확진 대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맨 앞장을 조금 유심히 봐 주시고, 혹시라도 맨 앞장에 특별히 써 있는 게 없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뭐 빨갛고 파랗고 화살표가 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병원 진료를 보시고 결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종합검진 받으시는 분들, 특히 뭐 저희 병원이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으시는 경우도 책자를 들고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맨 앞장에, 책자의 맨 앞장에 정리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셔라." 아니면 뭐 "3 개월, 6 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하셔라." 아니면 "1년 뒤에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검사 그 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맨 앞장을 조금 유심히 봐 주시고, 중요하게 보는 수치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당연히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당이 높거나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중요하고, 개인마다 뭐 암 의심이라든지 이런 소견이 있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지는 사실은 맨 앞장을 가장 먼저 봐 주시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영돈 님의 질문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고 경동맥 초음파에선 1 밀리미터 경화가 있고 매일 혈압 측정하는데 측정 시 수축기 혈압이 110 에서 120 대인데 가끔 130, 141일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LDL 수치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저는 만 61세 여성이고 검진 시 90 에서 110대 나오고 열공경색 나왔습니다. 우선은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거고, 나이는 만 61세 여성분이시고, 그리고 LDL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혈압은 현재는 나쁘지 않은 혈압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외에 다른 거 약 드시는 거는 현재는 없으시기 때문에, 열공경색은 사실 그 뇌 MRI 같은 걸 찍으시면 많이들 나오실 텐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증상이 없거나 하신 경우는 크게 의미 두지 않는 소견이기 때문에, 만 61세 여성분의 경우에는 LDL 수치는 저희가 160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선은 경과를 보시라고 하고, 특히 당뇨 전 단계 관리를 굉장히 잘 해 주시는 게 좋고, 혈압도 가끔 130에서 140이 나오신다는 것은 더 높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보시고, 아마도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6 개월마다 평가하시는 병원에서 최소 1 년마다 경동맥 초음파를 아마 같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화가 진행이 되거나 하시면 그때는 LDL 수치가 160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미리 약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솔트 님입니다. "초음파나 MRI는 자주 찍어도 방사선 문제 등 몸에 무리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음파나 MRI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찍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임산부들, 특히 임신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방사선 촬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 검사 아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초음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임산부들 중에서 만약에 맹장염, 저희가 많이 말하는 맹장염, 충수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CT보다는 MRI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초음파나 MRI는 방사선과 무관한 검사이기 때문에 자주 하셔도 그 자체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받은 것들을 다 대답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그리고 가장 흔히 많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추려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양병원 가정의학과 차현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